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50대 무속인이 구슬하지 않으면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습니다. 무속인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국부터 하라며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남편의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연예기획사 매니저를 사칭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촬영까지 한 40대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승혜원님. 네. 제가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승재현 의원 2달 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막 이랬더니 그 유튜브 이 다시 보기 클립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저 어른은 어떻게 어깨에다 손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이가 2배 많아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6살 차이밖에 안 별로 나거든요. 안 나요, 별로 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당황했어요.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더워, 너무 더워 진짜. 오늘 서울 기온 30도를 넘겼습니다. 예.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다는데 대기질까지 안 좋아가지고 문도 마음대로 열질 못하셨겠죠. 자, 수요일까지 계속 덥답니다. 아무래도 올여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저보다 6살밖에 많지 않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7순위 되시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사반 파이팅 하신 복숭아님, 사반 안 하는 주말이 너무 힘들어 하신 김예진님, 파이터 보다가 사반으로 넘어왔어요 하신 뉴욕의 비가 좋아님, 굴하지 말고 뾰로롱 계속해 하신 박민아님, 박정은님, 일랑일랑님. 저도 솔직히 뾰로롱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창피한데요. 원하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자,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린다 유님, 김태영님, 차정섭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손흥민 EPL 득점왕 등극. 정말 오늘 새벽에요. 23억 골 딱 넣었을 때 저 진짜 새벽 2시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득점왕 가자 막 진짜 제가 미친 듯이 포효를 했습니다. 예? 이보다 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 반장에서 지금 소개하는 건데 진짜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할 일을 손 선수가 해냈습니다. 자, 경기 끝난 직후에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이 득점왕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Thank you so much for this unbelievable season, and yeah, let's move on next season. Big Champions League. Let's get a big result, huh? Come on. 야,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행운이다. 이 기자는 손흥민 선수하고 약간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친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 건데요. 22호, 23호 골을 연달아 터뜨린 손흥민은 리버풀의 살라 선수와 함께 공동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살라 선수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맞아요. 살라는 23골 중에서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는데요. 손흥민은 이 23골 모두 순수 필드골입니다. 차범근 전 감독의 분데스리가 기록인 17골을 깬 건 물론이고요. 아시아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수진 기자가 차범근
감독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로써 손흥민 선수는 전설, 차범을 넘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 차범근 감독님을 연결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참 또 오늘 또 지방에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다음을 기약해 주셨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죠. 차범근입니다. 양원보 기자님 팬입니다. 양원보 기자님 팬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원보입니다. 예, 저 이런 사람입니다. 강요한 거 같은데. 예? 강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이 자꾸 저 무시하시는데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표정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경찰차가 버젓이 보는데 점점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찰차 두 대가 나란히 신호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빨간불이죠. 빨간불인데, 저 뭐야 저거? 야, 이거 뭐야? 아니 경찰차가 있는데 지금 신호 위반하는 거야? 자, 경찰차들 바로 뒤쫓아 갑니다. 자, 인근 아파트까지 들어가는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해서 달아납니다. 멈춰! 서! 했겠죠. 자, 결국 골목길에서 골목길 나온 여기서 막혔습니다. 도주로가 막혔어요. 하차하세요. 그래도 묵묵부답. 대꾸를 하지 않아요. 10분간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문을 열었답니다. 예, 그러다가 경찰에 저렇게 짠 붙잡혔는데 역시나 음주운전. 예, 팀장님. 차 문을 딱 여니까 술 냄새가 확 오더래요.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경찰차가 두 개 순찰차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쌩 지나가니까 경찰차가 따라갔겠죠. 정차를 시켰는데 이 도망간 차량이 문을 잠궈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10분 동안이나 신경을 했어요. 예. 열어봤더니 술 냄새가 났어요. 예. 이 측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정할 때 이제 물을 준 다음에 입을 가신 다음에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예. 30분이나 버틴 거예요. 하겠다고. 하하. 근데 어떻든 간에 측정 거부하면 체포할 수 있는데 이 경찰관들이 마음이 착한지 모르지만 체포를 안 했어요. 그 측정을 해보니까 0.378.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0.08이면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만취 상태 아닙니까? 4배 정도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으면 사망합니다. 사망. 아니 백 변호사님 진짜 네. 0.378이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술독에 들어갔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술독을 이렇게 검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사실 0.378 하면 별로 그렇게 이게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이 소주를 거의 한 10병 정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10병이요? 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 지난해 11월에도 일단 면허가 한번 취소됐었네요. 면허가 취소됐었으면 지금은 무슨 면허일까요? 아니, 무면허죠. 면허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무면허의 음주운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많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회식들 많이 하세요. 모임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5건수도 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보다 확실한 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어요.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거의 2배 넘었네요. 그죠? 0.2 이상은 보통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무면허 음주운전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저 신호 위반 이후에 저렇게 결국 음주까지 확인이 돼서 남성은 이번에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수원 들썩이게 한 먹튀범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배달 음식 영수증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산한 언니 시켜주려고 하는데 상중이라서 제가 배달 받고 계좌 이체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했더니 사장님이 아유 어쩜 좋아 그러세요 당연히 그러셔야지 하고 음식을 보냈는데 글쎄 먹튀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장님이 이 인간 조심하세요 하고 그 딱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야 너도 야 나도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배달 음식 먹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수원 인근에서 이런 먹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수법을 보면 자신은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 그래서 전화 받기가 좀 어려운데 유산한 언니가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보내준다. 돈은 오늘 중에 이제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뭐 이렇게 좀 음식을 보내달라 이런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만 받고 사장님 전화번호나 뭐 이런 계좌번호를 차단하는 거죠. 아이고야. 이런 수법에 당한 사장님이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렸더니 우리도 당했다라고 말하는 가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장님은 유산한 언니한테 아이스 커피랑 빙수 주문해 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 동정심을 이용한 사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승현님, 이 네. 먹튀범이 진짜 더 나쁜 건요. 하도 많이 하니까 본인도 헷갈렸는지 같은 가게에 저짓을 또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냐, 쉽게 말해서 무전 취식 들어갔는데 정말 밥 먹고 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무전 취식이거든요. 그건 경범죄 처벌법상 그냥 1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대놓고 안 갚겠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사람 꼭 찾으세요. 꼭 찾으셔가지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는 이 사람들은 꼭 잡혀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위험천만 순간 멈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 차량 급정거에 관한 사고 사례를 모아봤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고속도로입니다. 앞차와 거리를 좀 두고 잘 가고 있어요. 자,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가까워진다. 안돼. 쾅. 아니 뭐야 이거. 앞에 이렇게 텅 비었는데 왜 갑자기 멈춰? 어허, 이런. 자, 또 다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도 야간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앞차와 살짝 거리가 좀 가까운 거 아까보다는 가까운데요. 자, 깜빡. 쾅. 자, 보세요. 여기도 앞에 텅 비어서. 아니, 오늘 왜 이래 이거. 아니, 두 사고 모두 아무것도 없는데 앞차가 그냥 멈춰서면서 네. 팡 박았단 말이죠. 네. 백 변호사님. 뒷차량, 블랙박스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말씀하실 거면 정말 미워할 거예요. 미워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왜요?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야 저건 해도 너무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저기 보니까 80으로 써 있는 게 지금 제한 속도 톨게이트 지나서 80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이면 저 갑자기 저렇게 했으면 뒤에서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해도 브레이크 밟아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0은 아닙니다. 아니, 앞에가 저렇게 텅 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차가 훨씬 더 잘못했다인 거지. 예. 그러니까 저도 뒷차에 잘못이 없다고 해드리고 싶은데 예. 뒷차도 안전거리 미확보나 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으로는 앞차 과실이 100%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뒷차 과실도 한 2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한밤중에 저거는 처음에 진출로 놓쳐서 급정거를 했다라는 건데요. 진출로를 놓쳤으면 저쪽에. 계속 가서 다음 진출로로 가셔야 저기서 급정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뭔가 날아와서 뭐 멈췄다는데 지금 눈으로 봐도 다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운전하다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 경우에 최초에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기 뒷차 책임이 안전거리 확보로 60% 과실입니다. 이제 화가 많이 나셨겠죠. 뒤에서 뭘 잘못했다고. 예.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도 앞차가 과실이 60%, 지금 너무 억울한 뒷차 운전자의 과실도 40%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경찰차가 불법 정차 화면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인데 저 보세요. 경찰차, 아이고야, 저 코너 한쪽에 차가 저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업무 때문에 급하게 주차했나 했는데 커피 때문에 커피 주문하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앞에 저렇게 차를 세워뒀던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예전에도 저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사방에서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경찰관분들께서 업무에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해서 커피는 한 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했다고 이해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는 눈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하지 말라면서 경찰들은 하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제 불법 정차라는 상황은 거의 명백하죠. 저기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 그죠? 이제 버스 정류장 10m 이내나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경우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 금지구역이 4만 원, 소방시설 주변이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12만 원, 그러니까 저긴 일반 금지구역이니까 과태료
4만 원이 일반 차량이랑 부과됐겠죠. 근데 경찰분들께서 그런 단속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저기 서 있으면 과연 국민들에게 영이 쓰겠습니까? 예. 다소 억울하실지 몰라도 저 부분은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긴급 자동차가 되면 과태료 처분, 그러니까 어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면제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긴급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데 범죄 수사를 한다든가 교통 단속을 한다든가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커피를 사러 가시는 거는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듯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저도 커피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 마음 간절하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2인 1조로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내려서 커피 사러 가고 그쪽에서 도시고 순찰하시는 게 맞지 불법한 장소에 불법하게 정차하시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생활 9년 차에 접어든 고현숙 여사님, 신랑 회사 가고 아이도 없어서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쓸쓸하시다고요. 사건 반장이 동반자가 되드리겠습니다. 대신 광고는 좀 봐주세요.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 또한 나의 게임이니까. 나를 돌파. The fight is done. We lost. Stay hidden. Jedi cannot help what they are. Where is he? 오비완 케노비가 6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짚어봅니다. 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자. 예. 이게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은 지하철에서 이 여성을 발견하고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따라와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탔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집 앞에서 이 여성의 상체를 만졌고요. 여성은 당연히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정황을 다른 아파트 주민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계단으로 내려와서 덮쳤다입니다. 아, 이게 정말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남성이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현관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던가 카드를 대야 열리잖아요. 이제 여성이 딱 열었는데 뒤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여성의 집은 3층이었습니다. 근데 남성이 5층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문을 열거나 하는 그 과정에 갑자기 덮치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남성이 들어가는 걸 좀 확인하고자 이제 3층 복도에 있었는데 이 남성 3층에 안 내리고 5층에 내렸다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와서 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그 팀장님, 저는 말이죠, 이거 딱 들으면서 이 스토킹의 진짜 정석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열린 공동 현관을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딱 틈을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딱 따라 들어갔죠. 따라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거 안 눌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 했으니까. 자,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리니까 다른 층에서 내려야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3층에서 내렸다, 여성이. 그런데 4층에서 내리면 너무 좀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라가서 5층에서 내린다. 지금 양 앵커님이 형사 수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3층에서 내렸습니다. 자기 의심 안 받으려고 4층 오면 가까워. 근데 5층 정도면 복도식이니까 비상계단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8, 9층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층을 딱 내려간 건 맞는 건데 어떻든 이 사람 심리를 볼 때에는 왜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 안 했느냐?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상계단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전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다행히 그 정도 끝났기 다행인데 앞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현관문 갈 때는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눌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르지 말아야 기다려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르도록.
아, 네가 먼저 눌러라. 그렇죠, 그렇죠. 안 누르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 한번 피해 줬다가 그 사람이 안 누르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뒤에 사람 서 있으면 내가 누르면 안 됩니다. 근데 무섭잖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같이 있기는 그 아파트에 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니, 기다려야지. 단 둘이만 탔을 때. 아, 단둘이 엘리베이터는 아니니까 공동 현관에서 아, 제 말은 공동 현관. 뒤에 있을 때 내가 누르지 말고 예, 예. 그 사람 뭐 누르도 피해 주면 그 사람이 못 누르면 그렇죠,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럼 빨리 관리사무소 간다든지 오. 경비를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 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팁이네요. 자, 승현님, 진짜 네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자의 이 행동 패턴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전 분명 뭐가 있다. 저는 뭐 100% 이 사람이 또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다.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신발 떨어뜨렸어요. 신발 찾으러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발을 떨어뜨린 장소와 지금 이 건물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발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 듣고 아, 진짜 그랬나요? 그것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것 같아요.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뭐 신발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신발을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신발 안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따라타서 내려서 뛰어내려와서 여성을 추행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신발 찾는 어떠한 액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곳에 신발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오로지 이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신발 찾으러 들어왔다고 하니까 피해자와 합의했겠습니까? 제대로 합의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승현님 일단 4년 6개월 상당히 좀 중형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법에 보면 집행유예 실효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앞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람이 고의로 검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뒤 앞에 있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뒤에 있는 형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 6개월 안에는 앞에 저지르는 범죄의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징역 3년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행유예가 만약에 실효되면 이렇게 형을 많이 살 수 있으니 앞에 있는 집행유예를 실효 안 되는 뭐 벌금형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엄중하게 그냥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뭐 짧게 제가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유사한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미행을 하면.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왔는데 단지에 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차들 주차돼 있는 차들 틈에 숨어가지고 막 이런 막 지켜보는 그런 느낌도 오고 아니,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현관에서의 그런 것처럼 좀 몇 가지 팁 같은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좀 내 혼자 내리면 늦게 그러면 집을 연락하면 남편이나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남편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0 누르면 다산콘센터가 있어요. 있으면 거기 안심기가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해줘요. 두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가면은 웬만한 사람 못 뽑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니거든요. 예. 평일날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은 30분 전에 전화 걸으면은 두 사람이 쫙 나타나요. 그럼 세 명이서 석양의 무법자처럼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스토커들이 못 따라오죠. 예. 그러면 팀장님 덩치 이런 분들이 나오시나요? 저같이 덩치 좋은 분들이 아니고 보통 여성분들이 나가는데 여성분들이. 남성도 있지만 제가 나가면 혼자 나가도 되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잘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50대 무속인이 구슬하지 않으면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습니다. 무속인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국부터 하라며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속인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굿을 강요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무속인들이 구슬 강요해서 기소되는 일이 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무속인의 돈의 규모가 좀 다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7억 8천만 원을 이렇게 받아 챙겼습니다. 이 무속인은 조상이 화가 나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수개월 안에 죽을 사주다. 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등등 구슬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정말 닥칠 것처럼 겁을 줬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누군가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구슬하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 정도 가지고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꼭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너네 집이 이렇게 돼. 안 하면 아들이 어떻게 돼.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런 정도의 겁을 주면 사실 들으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구단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빚을 내서라도 이건 굿비용 빨리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안 되면 내가 나중에 나라도 갚아줄게. 이러면서 돈을 빌려오게 해서 그 돈을 또 편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갚을 테니까 당신 카드로 내 생활비 좀 쓰자. 카드로 남편 카드를 피해자 이제 중년 여성이 주니까 남편 카드로 8,700만 원을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빚을 내서라도 굿 비용 어떻게든 마련해. 나중에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DC를 해서 구슬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자기가 왜 갚아 그걸. 예? 자, 이런 얘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이 무속인. 자, 그런데요. 이 무속인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어마무시한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회장님도 의원님도 오신다. 아하, 이런. 자, 그런데요. 이 무속인이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저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뭐 사실 이게 뭐 모르죠. 이게 흔히 말해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질지는 뭐 주작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뭐 대통령하고 어제 악수했습니다. 저 뭐 대기업 저 CEO하고 저녁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죠.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확실한 게 신뢰의 원칙이니까 이런 유명한 대기업 사장님도 이런 유명한 의원님도 당신의 미래를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반인은 예약하기도 힘들다. 예약이 힘드니 우리한테 빨리 하려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특정 어떤 물건을 파는 홈쇼핑과 같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영업수를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뭐 진짜 회장님들, 의원님들이 다녀가셨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이 무속인이 대선을 예언한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잠깐 보고 가시죠. 제가 감히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성격급한 분은 집니다.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딱 한 분은 계세요. 누구든. 항상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마 대선이 될 겁니다. 저는 이낙연 씨가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씨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형국이죠. 걔는 진짜 선생님 찾아뵙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청와대에 초대했을 것 같은데요. 땡! 네, 땡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땡이에요. 무속인 생활을 좀 청산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틀렸습니다. 네. 이 무속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가져온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띠별 운세인데요. 이게 지난해 운세대로 됐는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지난해 싶어요. 운세. 네네. 이게 양원보 앵커는 제가 작년에 네. 재물운이 이제 샘솟듯 넘쳐 결혼도 성사. 여기서부터 좀 신뢰도가 좀 뚝 떨어지는데요. 네. 결혼 성사에서 완전 땡이네요. 네. 그리고 돈은 좀 소띠- 벌었습니다. 네. 오, 반은 반은 맞았네요. 예? 농담이고요. 다 땡. 예. 네, 백성문 변호사님은 이제 소띠인데요. 네. 본인 재물은 좋지만 가족이 돈을 잃을 수가 있다. 땡. 땡인가요? 제 운도 별로 재물이 좋았던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일단 돈 까먹은 가족은 없는 걸로. 진짜요? 네. 승재현 까먹었나? 위원님. 개띠신데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예, 네네. 예. 남자는 이성 조심, 가정의 풍파.
띵동댕. 딩동댕. 뭐지? 띵동댕.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귀가 솔깃해져.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 사모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전혀 저런 사실 없습니다. 예. 자, 이수진 기자는 왜 소개 안 해줘요? 본인 거. 저는 아직 김은배 팀장님은 소개를 안 했기 예. 때문에 원숭이띠 김은배 팀장님 자기 꾀에 넘어갈 수 있으니 오만 금지. 오만하지. 이건 이제 겉만 보고 말한 것 같은데 예. 이 사람 맞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맞지 않습니다. 자, 뭐 땡입니다. 예, 이수진 기자 것도 마저 좀 읽어주세요. 네, 본인 양떼인 전에 이제 승진운이 있고 이성 관계 변동 가능성 뭐 이런데요. 거. 딩동댕 같은데? 그것도 약간 냄새가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 근데 팀장님이 실제로 이런 무속인 지인분 중에 무속인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무속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애기 동자를 모셔요. 무슨 말이면 헷갈리는 게 나는 아니 죄송합니다.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데 왜 죽은 사람, 아기, 뭐 할아버지, 무슨 장군 그런 사람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믿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딱 보러 오지 않습니까? 쫙 훑어봐요. 그 사람의 웃는 옷, 그다음에 귀걸이, 그다음에 얼굴 모습 그리고 핸드백도 봅니다. 핸드백이 저게 유명 상품이냐 일반 상품이냐 그리고 사실 그 무속인 집에 가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이성 문제,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던져놓으면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승 의원님이나 백 변호사님들도 손님들이 고객이 오게 되면 딱 알아요. 이거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무속인 말이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승현님.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점을 보러 가시는 거야 뭐 개인 취향이시니까 제가 뭐 갑론을박은 하지 않겠는데. 그렇죠. 예. 그 점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 남편 죽을 수 있다. 그다음에 길흉화복에 대해서 이 구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는 길흉화복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사람 마음에 극단적인 공포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포 가운데 내가 외포심에 빠져서 구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면 이거는 단순한 그냥 굿이 아니라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한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그다음에 한 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밝혔는데 검찰에서 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동일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공갈죄로 구속, 기소 지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처벌을 받을 수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실제로 구술해 준 것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일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돈을 받고 구술 안 한 경우가 안 한 사기죄가 경우,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굿하면 다 맞나요? 아니죠. 다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정치도 다 굿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굿을 할 때 틀릴 수도 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과거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하나고 마음의 위안이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굿을 한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사례처럼 가족이 죽어, 너가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낸 경우, 과도하게 국가세 많이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사기나 공갈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임기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이제 그 장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형사님들도 뭐 이렇게 사건 해결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러면 무속인들 찾아가서 이렇게 점 보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막 이러는데 그러신 적 없어요? 죄송한데 사실 옛날에는 한두 번씩 형사들이 갔어요. 가셨죠? 네. 그렇지 근데 저는 않았어.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저 그 무속인이 나를 보더니 안방으로 도망갔어요. 인상이 무섭다고. 진짜?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갔던 형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머나. 내 인상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말만 들으면 괜찮은데 나쁜 말을 듣게 되면은 꺼림칙해. 그걸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굿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저도 양커님한테 좋은 말은 모르지만은 나쁜 수가 있다 그러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욕을 버리고 심리적으로 거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무튼 팀장님도 왕년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다. 따라간 거라니까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남편의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20대 여성, 기혼 여성이 네.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20대 주부가 흉기에 찔려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목 부위를 좀 다친 겁니다. 아내는 사고 발생 18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소방과 경찰에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려고 과도를 들고 오다가 화장실 쪽에서 넘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목 부위를 다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팀장님, 근데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도를 들고 오는데 넘어져서 그거에 찔려서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고의적으로 목을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예. 이 과일 바구니에 보통 칼을 놓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있습니다. 오다가 급하니까 과일 칼이 떨어져서 발등을 찌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목 부위 우측 목이라고 하는데 목을 찔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타인이 아니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극단적 선택 외에는 없는데 이 사건이 좀 애매한 거예요.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험금부터 챙겼다. 승현님,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 뭐 아직 이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그냥 정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이제 사망을 했다 하잖아요. 사망을 하면 혹시 실손보험 같은 거 있으면 신속 지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입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정산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실손보험금 중에 600만 원을 먼저 받았다라는 정황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과고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내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먼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는 게 더 맞을 듯한데 예. 물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황은 이제 그런 정황이 하나 보이고 또 남 부인이 사망하자마자 그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1억 가까이 있는 돈을 좀 달라고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이 늦어지니까 좀 여러 번 독촉을 했다라는 정황, 즉 어떤 흉기로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정황이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에 일반인이 행동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행동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자, 보험사에서도 일단 돈을 이렇게 뭐가 되든 지급을 하려다가 좀 이렇게 훑어봤더니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보였다고요. 일단 이 남편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고 이 아내가 실려가고 지금 이틀 만에 경찰 제출용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여기도 좀 이상은 하죠. 아내가 사는 게 우선인데.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싸움 도중에 아내가 이제 치아 4개를 다쳤어요. 어휴.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둘이 부부싸움 중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를 섭외를 합니다. 지인을. 예. 이 둘이 이제 뭔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상황을 허위로 만든 거죠. 허위로 만들어서 이제 배상 보상금을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어서 결국은 이게 형사고소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보험 사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는 선에서 사고를 마무리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번 사건을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사건을 소위 말해서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력이 있었던 남편이다.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의 눈에 띈 겁니다. 자, 승현님. 네네. 단정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하지만 꼭 이런 보험 사기 사건에는 보험 설계사 혹은 보험 설계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결부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일단 그 설계사였다고 하고 특히 부부싸움 도중에 치아가 4개가 부러진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요, 이거. 사실 뭐 확인이 정확히 안 되었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팩트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폭력 사건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봤지만 어떤 가정폭력에 의해서 치아가 4개 정도가 이제 탈취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맞다라고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을 지인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폭력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수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까 정말 선하고 착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 설계사가 99.9%입니다. 그중에 이제 몇몇 때문에 이 이제 그렇죠. 직종이 좀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런 점을 악용했다는 사정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팀장님이 만약에 현직에 계셨다. 근데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 그러면 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 원주소에서 수하고 있는데 현장 혈흔을 보면 이제 비상 각도를 보고 타살 혐의는 없는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고사도 아닌 것 같아 애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부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의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오른손 왼손 찔린 데 틀리잖아요.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또 남편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유족 상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예.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아무튼 원조소에서는 부검도 하지만은 여러 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사고사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타살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사기 사건들 막상 재판으로 넘어가면 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소되고 거기에 이제 보험 사기가 같이 결부된 그런 류의 사건들에서 실질적으로 살인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진짜 어려워요. 이 고의성 입증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무죄는 나왔지만 또 보험금은 지급 안 되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 예. 확실한 건 지금 2019년부터 작년 3년 동안 뭐 고의적 살인이나 혹은 뭐 아니면 상해 이런 걸로 적발된 사람이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험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입증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전에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를 넘어서 또 다른 강력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무조건 발각되고 검거가 되는구나라는 걸 대중들이 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1년에 보험 살인 사건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한 대여섯 건 정도가 이렇게 추정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망보험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100원 받으면 50원이 남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 상해보험 이런 거랑 다르게 사망보험은 뭐 암보험, 실손보험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상품이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가죠. 연예인을 지망하던 10대 여학생은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연예 기획사의 매니저를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한 사진작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그토록 꿈꿔온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진작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델이 되기 위한 연습의 일환이라며 수차례 몹쓸 짓을 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매니저와 사진작가로 1인 2역을 하면서 어린 학생의 꿈을 짓밟은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처벌하기까지 무려 9년 동안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매니저도 하고 사진 작가도 하면서 1인 2역을 하면서 사기를 쳤네요. 네, 1인 2역을 했다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건데요. 40대 남성이 이 여학생에게 접근한 건 2013년에 랜덤 채팅에서였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이 학생은 꿈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기가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면서 매니저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사진 작가를 안다면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델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와 사진 작가가 알고 보니까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9년 전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건데, 팀장님.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제 기획사에서 오디션 등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가다가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쟤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았죠. 제 딸 같은 경우에도 그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가지고 명함을 받아온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나는 너 예쁘지만 딴 사람 안 예뻐. 가지 마. 그래 끝났는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매니저가 자기가 매니저 척하면서 사진작가로 또 1인 2역을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2013년부터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 동안에 만나면서 뭘 했냐면은 모델 되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연기 연습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 가짜 사기꾼이죠. 말을 모두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벗기고 나치를 찍으면서 한 10회 정도의
성관계를 한 거죠. 성관계를 했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전신, 즉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말 안 들게 되면은 나체로 협박을 하려고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아주 사기꾼들이죠. 예. 자, 김수빈님이 딱 그 말씀하시네요. 팀장님, 따님 상처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아니 예쁜데요. 예. 저는 더 예쁘죠. 근데 양예크님이 보셨을 때도 예쁩니다.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연예인 될 줄 알았다. 하하,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피해 여학생이 이 남성의 요구를 따른 이유가 과연 자기 본심의 어떤 따른 진짜 자발적인 결정이었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기도 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위계양 가늠죄,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으로 일단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남성에게. 이런 거예요. 뭐 사진작가, 매니저하고 사진작가 1인 2역을 하면서 이렇게 속인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속였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성관계 자체에 대해 속임수가 있어야 위계양 가늠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2020년에 전원 판례 전에는 위계양 가늠죄는 거의 인정이 안 됐었어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속임수를 쓴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뭐 성관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거죠. 예. 그럼 약간 성관계 대가를 주고 그거를 인정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야, 그렇다 그래도 이거를 무죄라고 판단한 이 항소심, 자, 승 의원님. 네네. 일단은 대법원이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거는 이 친구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거였어. 해서 무죄. 근데 대법원이 확 바꿔버렸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판결을 했다라고 좀 박수치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 즉 위계에 의한 간음이니까 간음하는 행위, 즉 성적 자기 결정을 내가 취하는 행위에 위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단선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에 위계가 있어야 처벌받는데 대법원은 그걸 넓혔습니다. 동기에 의한 착오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될 수 있다. 지금 연예인이 되고 싶었잖아요. 내가 성행위를 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지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적극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 변호사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점점점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판단이 좀 덜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도 지금은 인정되는 게 많은데 저는 그 과정, 그 진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 이제 판례가 대법원에서 변경되기 전에는 이 성행위와 관련돼서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성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속이거나 뭐 이게 지금 장난이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만 위계양 가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성행위라는 과정의 주요한 동기, 너 이렇게 해야 널 연예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야 네가 유명해진다. 이렇게 동기를 속인 건 속임수라고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성숙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 남성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소위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의 법상식에 잘 안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 소위 속임수라는 부분을 이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에 주요한 과정에 속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위계한 가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킨 거고요. 그 방향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 의원님, 이제 저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주로 이런 일들이 뭐 방송국 PD 뭐 또 누구 또 뭐 기획사 막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사건도 길거리 캐스팅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 건데 절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예인의 꿈을 심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사실 지금 이제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곳에서 그런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많이 맺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역시 좀 적절하게 계약이 맺어졌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 가지 그 신경 썼던 게 이러한 어떤 연예 기획사와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 지망생들 사이에 불균형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걸 좀 이렇게 표준 계약서 형태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짧게요. 팀장님 그래서 따님 그 데뷔 허락하셨어요 그때? 못했죠. 반대하셔서. 근데 이걸 하셔야 돼. 예. 나는 좀 인상이 야수처럼 생겼지만 제 와이프는 미녀거든요. 야수와 미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예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층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계단식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30대 김 씨.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몇몇 세대는 현관 앞에 짐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짐을 치우지 않고서는 통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단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물론 분리수거 쓰레기통까지 통행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쓰레기에서 악취까지 풍기는 상황인데요.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자 해당 세대의 시정 요구가 전해졌고 아파트 방송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단과 현관의 각종 짐은 여전히 치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적치물,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 이거는 정말 실생활에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네요. 자, 그 우리 백 아나운서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 세워 놓은 적 있었죠? 저희 집은 자전거가 없었지만 자전거를 세워둔 집은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계단에 유모차나 자전거를 많이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대부분 계단 한쪽 벽에 바짝 붙여서 세워놓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세대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짐을 너무 많이 내놓아서 문제가 된 건데요. 해당 주민이 스스로 짐을 치우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채팅창에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뭐 막 이상한 거 지금 계속 복사해가지고 올린 분 계신데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이용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고 옷이 얇아지니까 몸매에 좀 관심이 생기잖아요. 아하, 김 씨도 이제 몸매에 대한 고민이 다시 생긴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좀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사는 아파트가 10층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걸어 다녀도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게 그냥 장애물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사실은 복도식 아파트에 많은데 복도식 아파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계단 위층이나 아래층 같은 경우에 자전거라든지 또 유모차 아니면 택배 박스 같은 걸 쌓아놓는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 발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집안에 두기 불편하니까 밖에 내놨는데 요게 좀 문제예요. 관리사무소도 연락도 하지만은 또 내 배 째라하시면서 그냥 내놓은 분들이 계셔. 참 이게 이제 문제인데 서로가 조금씩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온갖 그냥 세간 살림을 다 밖에다 내는 분들이 있어. 꼭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층간소음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많이 다툼이 있는데 지금 저 아파트가 보니까 지은 지 한 20년 됐고요. 이렇게 그 문이 2개 있고 집이 2개고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평수가 넓지 않아요. 평수가 넓지 않으면 일단 현관이 좀 좁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현관이 좁으면 거기에 자전거나 유모차 이런 걸 세워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하고 이
문 사이도 그렇게 좁아서 여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통행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나 엘리베이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툼들이 종종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킥보드가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킥보드. 저도 고백할게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 오토바이에서 오르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오토바이? 킥보드 하나 제가 그 네. 계단 어. 네, 하나 이렇게 딱. 근데 진짜 딱 붙여가지고 소방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가서 치우겠습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일단 뭐 제 얘기 말고 이 집 얘기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과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례가 나온 게. 뭐 관련 기사들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보니까 첫 번째 자전거를 2대 이상 세웠다라는 게 나오고 3대 가까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킥보드 지금 한 대가 있으니까 사실 자전거 3대 착착착 세우고 킥보드 세우면 그냥 끝이잖아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아리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려견 화장실까지 바깥에 내놓았다. 여기에 정말로 설상가상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까지 바깥에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 앞집과 아래 윗집에서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아이고. 벌레도 굉장히 많이 꼬였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아우 근데 이 집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재활용 쓰레기 이거는 아무튼 이러면은 말이죠. 그 당장 앞집에서 그 계단을 이용하는 김 씨는 이제 다른 층에 살고 있는 분인 거고 네네. 이 집의 그 맞은편 집 거기서 먼저 컴플레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집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김 씨도 이 앞집 여성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앞집 너무 더럽지 않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여성은 너무 더럽고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좀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혹시라도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저럴 수도 있겠네요, 백 변호사님. 그래서 보통 직접 얘기하면 분란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어디 얘기할까요?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 얘기하죠. 아.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도. 그럼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소는 이제 그 해당 집에 찾아가서 좀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이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과하게 물건이 많이 나와 있거나 하는 곳에 이제 대부분 집에 시정 요구도 했다고 하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기도 하고 집 많이 내놓지 말라고 붙여놓기도 예. 하고 또 아침 저녁 2번 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아니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마로님이 딱 그러시는데 김치통 내놓은 사람들 봤어요. 막. 야 김치통은 좀 심한데 이거. 설마 김치가 담긴 김치통이면 진짜 이거는 공사 커지는 건데. 자 아무튼 승희 의원님. 네. 일단 그 이분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관리사무소. 자 이제 뭐 방송도 하고 치워주십시오. 뭐 어느 집이라고 딱 특정은 못 하잖아요. 차마 관리사무소에서 뭐 요즘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워주세요 하는데 그걸 자기 얘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지금 이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지부동이었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이런 불편들이 있으니 이런 불편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면 이 집 아닌 다른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대요. 바깥에 있는 저 적재물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런하게 왼쪽 벽으로 덧붙여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은 요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다만 뭐 음식물 쓰레기 저희들 요일제 정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날만 조금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낮아졌다는 정도로 되었는 거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참 부러운 것이 예, 팀장님은 그냥 띵동 하고 어디 항해하러 이렇게 가실 때 이웃에 문 열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월패드로 딱 그 보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이제 친절하게 말을 하죠.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한견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도 예. 이건 있어요. 예. 내일이 그 재활용 버리는 날이야. 그럼 그날 밤에는 약간 복도에다가 박스 같은 거 내놓을 수는 맞습니다. 있다. 이거는 가능은 한데 지금 말한 대로 계속 적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무튼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저 특정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그 범죄도시 얘기하시려고요? 예, 아니요. 그건 특정 뭐 비슷한 영화인데 네가 소개팅 나가면 그게 수사야라는 워딩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셔도 그분한테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 그런가요? 예. 아니 그 범죄도시 2 개봉했잖아요. 네. 그 실제 모델이 우리 은배 팀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네. 그건 아닌 것 노- 같아요. 네네. 예,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 앞집에서 자꾸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저희 고양이가 이제 문 밖을 뛰쳐나갔다가 하나씩 물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앞집 물건을. 아 진짜? 그래서 이건 뭐니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앞집 고양이 장난감을 이제 훔쳐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문 앞에 많은 걸 이제 놓아놨으면 이제 저희 고양이가 그걸 물어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반응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렸다고요? 예, 아파트 입주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거기 고문이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게 돼 보면은 거기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시정 명령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내 스티커를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은 자체 폐기하겠다라고 안내문을 붙였는데 그걸 봤던 그 내놓은 사람이 이상하게 화를 난 것 같아요. 화나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 내 물건에다 손대면은 절도죄로 신고해 버리겠어. 이건 좀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막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렇게 물건을 적치시킨 분하고 이제 극한 대립,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비상 계단에 짐 쌓아두는 이웃. 이거 치우게 할 방법이 백 변호사님은 없을까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국가기관의 힘을 빌는 거죠. 소방법 위반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자전거나 이런 걸 세워놔서 통행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피난 통로에서 역할을 방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방법 위반이고 이게 한 번 이제 그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0만 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200만 원, 세 번째 적발이 되면 300만 원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자주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인 제가 강제라고 했던 건 그 물건을 내가 직접 빼서 갖다 버리면 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과태료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빼게 만드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직접 이웃한테 가서 항의는 못하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사무소로 그렇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가운데 있는 분들 되게 난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분들이 그럼 우리가 나서야겠다 해서 만약에 그거를 딱 했다. 그거는 진짜로 절도죄 될 수 있어요. 진짜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누군가가? 일단 그 사람 물건이라는 거는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이렇게 소방법에만 문제 제기를 해서 스스로 치우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치우기로 해서 치우게 되면 우리 치운 사람이 물론 중한 처벌은 받지 않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중한 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분명하게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앞서 뭐 김치통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지금 여름 되면 또 막 진짜 냄새 막 이럴 텐데. 제가 옛날에 한번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외국에 있을 때 김치를 싸들고 비행기를 탔다가 거의 테러 분자로 찍힐 뻔도 했는데 김치가 끓어서 넘치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깥에 놔두는 물건, 자기는 자기 코에 그 냄새가 안 나오지만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 2조의 첫 번째가 신의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의칙에 맞도록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자기만 좋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동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의견 주셨는데 뭐 좀 소개할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뭐 음식물 쓰레기는 너무했다. 뭐 바퀴벌레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이제 뭐 사베비 TV님은 포스트잇을 매일매일 붙여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19 센터 웹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뭐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덴마크로 가보시죠. 네.
어미오리와 새끼가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자, 이들의 뒤를 누군가가 쫓고 있는데요. 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오리 가족을 어디론가 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상암동에서도 있었던 광경인데 이거. 떠오르죠. 덴마크 궁전을 지키는 왕립 근위대원들인데요. 오리 가족이 마치 궁전의 주인인 듯 궁전을 배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리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왕을 모시듯 굉장히 정중하지 않나요? 관광객들도 신기하다는 듯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네, 오리 가족을 궁전 정원에서 인근 항구까지 호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덴마크 왕실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리 가족이 바닷물에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유, 훈훈한 영상. 자, 두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예.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렇게 삽으로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담장과 땅바닥 사이의 좁은 틈에서 하얀색 털이 삐져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지? 뭐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여성이 삽으로 흙을 계속해서 퍼내자 동물의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뱀가? 자, 먼저 하얀 털로 뒤덮인 다리가 보이고요. 곧 이어서 갈색으로 된 꼬리도 드러났습니다. 강아지인가? 이게 담장 아래 갇혀 있던 건 새끼 고양이였는데요. 고양이? 왜 저러고 있어? 왜?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미야오 씨는 지난 15일 밤에 이 고양이가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미 고양이가 계속 운 건데요. 다음 날 아침 담장 아래를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저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미야오 씨는 5분 동안 삽으로 흙을 퍼내니까 새끼 고양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는데요. 담장 틈에 손을 넣어서 새끼 고양이를 잡아당겨서 구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자, 목숨을 구한 새끼 고양이가 담장 아래서 맴돌다가 어미 고양이를 발견한 뒤 어미 고양이를 따라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유, 훈훈한 영상. 자, 세 번째 픽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네. 자동차가 돌진하더니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죠. 지금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부딪히면서 두 남성이 도로 위로 넘어지는데요. 돌진하던 자동차는 반대편에 서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남성의 저 총 아니에요, 총? 네. 그렇죠. 놀랍게도 손에 총이 들려 있었고요. 충돌 직전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총을 쏘기까지. 지금 연기 났어요. 네. 네, 이 사건은 콜롬비아에서도 보고타 도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에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던 운전자 앞에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던 두 명 있잖아요. 예. 2인조 무장 강도입니다. 아이고야. 강도들이 총으로 운전자를 위협해서 시계와 목걸이 등을 빼앗고 달아나자 운전자가 이들을 직접 추격을 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 차로 보이는 것처럼 강도들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차로 들이받은 분, 이분인가 보죠? 네. 되게 공부 잘하게 생기셨네요. 네,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의 정체 28살의 변호사 안젤로 씨였습니다. 네,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도가 총을 들어 발사하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고 말했는데요. 총격과 충돌에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뒤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두 사람 특수절도와 불법 총기 소지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픽 미국 오리건주로 가보시죠. 뭔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합니다, 이거. 포틀랜드의 어느 사거리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여성 인도를 걷고 있는데 뭐야, 아유 방금 깜짝아. 네, 화물 왼쪽에서 픽업 트럭 한 대가 돌진해 오더니 설마 탕 공중에 떠올랐다가 우와, 미끄러집니다. 방금 살짝 비껴나간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 오른쪽에 달려오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좀 보신 것처럼 미끄러지고 만 건데요. 이 여성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랐던 걸까요? 인도를 걷던 여성이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리둥절해서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픽업 트럭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자동차를 들이받은 이유,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진짜 막 이거 뭐지 하면서. 네, 이거 뭐지예요, 이거 뭐지. 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 안 됐고 저 여성은 다행히 그냥 이거 뭐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섯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어느 병원 앞인데요. 흰색 승용차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에 오릅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임신부입니다. 아기가 곧 나오려는 걸까요? 여성은 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랍게도 여성이 자, 탔고 네, 나오면서 어머, 아기를 뭐야 이거? 안고 있습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애가 지금 뱃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여성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 당시 이 여성을 도왔던 건 경비원이었는데요.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경비원이 곧바로 휠체어를 뒤로 젖혔고 아기를 직접 받아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Big scream, and then I told him, I was like, my baby's gonna come out, I need a push. You know, a lot of stuff is going through your mind, and it's like you're trying to think logical. I mean, what do I need to do? 아, 대단하시다 진짜. 그렇죠. 이 경비원 데빌라 씨는 출산에 대해서 뭐 의료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통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보고서 곧바로 도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건데요. 이 데빌라 씨는 자녀가 2명이 있지만 출산을 지켜본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덕분에 여성과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저 녀석 커서 야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엘리베이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몸에 무언가를 잔뜩 붙인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쓰레기 옷을 입고 도로를 누비는 이 남성. 미국의 환경운동가 롭 그린필드 씨입니다. 왜 저러고 살아요, 저?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 보여주려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약 2kg 정도라고 합니다. 이 그린필드 씨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비닐봉지로 만든 옷을 입고 자신이 쓰고 버린 쓰레기를 모두 옷에 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쓰레기가 28kg을 넘어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린필드 씨는 걷는 것도 버거운 상태가 됐습니다. 아, 역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저런 거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보이지 않고 잊혀진다고 하는데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오염을 불러주는 건지 이제 시각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관람권,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드려야죠. 사진 보여주시죠. 자, 수원 남문 쉬네일의 장윤아님. 저희는 시술 중이라 항상 뒤통수로만 보고 듣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사건 반장 틀어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6시에 오시는 손님들도 사건 반장 보시면서 재밌다고 하십니다 하셨어요. 자, 김지희 원장님, 김지영 언니, 그리고 저 장윤아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